어레스트요! CPR이요! 심전도 기계 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한서연, 이 병원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심장외과 전문이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의 얼굴을 본 순간 25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 환자의 가슴에 손을 올린 순간 그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옛집 앞에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 사람. 차트를 확인하는 내 손이 떨렸다. 박성호 65세. 그래, 틀림없었다. 내가 25년 동안 원망하고 증오했던 그 사람, 나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죽어가고 있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교수님. 주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잠시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나는 의사다. 개인적인 감정이 무엇이든 지금 내 앞에는 살려야 할 환자가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순간이. 3주 전 나는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2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세계적인 심장외과 의사로 인정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오랜 고민 끝에 귀국을 결정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한국, 내가 박지우였던 곳, 그리고 한서연이 되어 떠났던 곳. 공항을 나서며 데이비드가 내 손을 잡았다. 그는 내 과거를 알고 있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은. 어린 시절 불행했고 새로운 삶을 위해 이름을 바꾸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 하지만 그 불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조차도 완전히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 첫 출근을 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혼자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집으로 가는 길은 놀랍도록 선명했다. 좁은 골목길을 돌아 언덕을 올라가니 그 집이 보였다. 놀랍게도 거의 그대로였다. 낡은 대문, 작은 마당, 그리고 그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한 노인. 박성호, 내가 한때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다. 25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했지만 그 온화한 인상만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빨래를 너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잠시 차에서 내려 다가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이내 시동을 걸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나면서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5살이었던 나 엄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박성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나에게 그는 진짜 아빠보다 더 아빠 같았다. 그는 나를 지우야, 우리 딸이라고 불렀다. 퇴근길에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사왔고 주말이면 나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한강으로 데려갔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그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내 머리를 묶어주었고 유치원 준비물을 하나하나 챙겨주었다.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다. 내 이복동생. 처음에는 동생이 생긴다는 게 싫었다. 엄마와 새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막상 민준이를 보니 그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누나가 되었다. 민준아, 누나야 라고 말하며 그 작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다. 적어도 내가 7살이 될 때까지는. 그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엄마가 한밤중에 나를 깨웠다. 짐을 싸야 한다고, 조용히 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는 내 질문에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민준이도 새아버지도 다시 보지 못했다. 엄마는 새아버지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짜 가족은 민준이고 우리는 남이라고. 그래서 쫓겨났다고 했다. 7살이었던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버려졌다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존재였다고.
그 후의 삶은 지옥이었다. 엄마는 도박에 빠졌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괴물이었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했다. 엄마 앞에서는 나를 예뻐하는 척하며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다. 하지만 엄마가 도박장으로 떠나고 둘만 남게 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험한 말뿐이었다. 내 엄마는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너도 크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다가 점점 손이 나오기 시작했다. 숙제를 못했다고, 밥을 흘렸다고, 그가 부르는데 빨리 대답하지 않았다고. 이유는 뭐든 상관없었다. 그는 나를 때릴 구실만 찾고 있었다. 11살이 되던 해여름이었다. 엄마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박에서 크게 잃었다며 그 남자는 더욱 술을 마셔댔다. 그날 밤 그는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의 거친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 셌다. 그는 내 얼굴을 억지로 돌려 자신을 보게 했다. 그리고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나는 울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내가 울수록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엄마가 없을 때마다, 술에 취할 때마다 그는 내 방으로 왔다. 나는 방문에 의자를 대어놓고 책상을 밀어 막아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왔다. 학교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방과 후가 되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의 술 냄새, 거친 숨소리, 내 귀에 대고 속삭이던 더러운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12살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는 이제 대놓고 나를 만졌다. 엄마가 있어도 식탁 아래에서 내 다리를 더듬었고, 엄마가 부엌에 있을 때 내 방에 들어와 입을 막고 짓누르기도 했다. 엄마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내 엄마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엄마는 도박에서 진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 남자가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을 꺼내자마자 엄마는 내 뺨을 때렸다. 그런 더러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 아저씨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죽고 싶었다. 아니,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매일 밤 그 남자에게 당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13살이 되던 해 나는 용기를 내어 혼자 어렸을 적 살던 그 집을 찾아갔다. 나와 엄마를 쫓아낸 새아버지 집이었지만 지금의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문 밖에서 본 것은 젊은 여자가 민준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새엄마인 것 같았다. 민준이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 없이도 우리 없이도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다. 나는 돌아섰다. 정말로 버려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학교 선생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 보건 선생님이 내 팔에 멍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른 상처들도. 선생님은 내게 조용히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나는 처음으로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남자가 매일 밤 내 방에 온다고, 엄마는 모른 척한다고, 죽고 싶다고. 그 후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괴물 같은 남자는 처벌받았고 나는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그리고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 해외 장학생 프로그램. 뛰어난 성적과 불행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인정받아 나는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박지우라는 이름도 그때 버렸다.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의사가 되고 싶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나는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특히 소아심장 수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열정적이었던 것은 어쩌면 한때 작았던 민준이를 떠올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잡던 기억 때문인지도. 데이비드를 만난 것은 뉴욕의 한자선 병원에서였다. 그는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자선 사업에도 열정적이었다. 그는 내 과거를 묻지 않았다.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그와 함께라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그 집을 찾아간 것도,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서 박성호를 만난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심장이 멈춰 있었다. 나는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한 압박, 두 압박, 세 압박. 의사로서 수없이 해왔던 일이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내 손 아래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환자의 가슴이 아니었다. 한때 나를 안아주었던 사람, 내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의 가슴이었다. 기적처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 환자 제가 맡겠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적의 손이라 불리는 내가 직접 맡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다. 25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다. 병실로 옮겨진 박성호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합법적으로 하지만 고통스럽게. 회복을 지연시키고 희망을 주었다가 빼앗고 그가 나와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버리는 것. 첫 번째 회진 때 나는 일부러 차갑게 대했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나는 그의 차트를 보며 중얼거렸다. 말기 신부전, 예후 불량, 기대 수명 6개월 미만. 사실 그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기록했다. 며칠 후 민준이 병문안을 왔다. 35살이 된 그는 건축회사 실장이 되어 있었다. 그가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복도에서 지켜보았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큰 눈, 온화한 미소. 박성호를 닮은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박성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민주는 계속 말을 걸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누나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또 그 탐정한테 연락받았어요. 이번에도 허탕이었대요. 아버지, 25년이나 됐어요. 이제 그만. 누나, 나를 말하는 것인가? 민준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인가? 나는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다. 지우 누나. 아버지가 얼마나 찾으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하지만 누나는 이미, 아니,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저도 누나가 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저를 정말 예뻐해줬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찾았다고. 박성호가 나를 찾았다고. 25년 동안 말이 안 됐다. 우리를 버린 사람이 왜 찾는단 말인가?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날 밤 나는 박성호의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물품 중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있었다. 2009년 3월 15일 지우를 찾으러 부산 갔다 옴. 허탕. 2009년 4월 2일 탐정사무소에 의뢰. 비용 500만 원. 2009년 6월 10일 대구 보육원 확인. 지우 없음. 2010년 1월 5일 미국 대사관에 문의. 정보 없음. 25년 동안의 기록이었다. 매달 매년 쉬지 않고 나를 찾은 기록들. 탐정비, 광고비, 여행 경비.
그가 나를 찾기 위해 쓴 돈이 수억 원에 달했다.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나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왜 버린 딸을 찾으려 한 것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맞지 않았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 5살에 나 갓 태어난 민준, 엄마 그리고 박성호. 4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뒤에는 그의 손글씨가 있었다. 우리 가족 영원히. 2009년 5월 15일. 25년 동안 간직한 사진. 색이 바랬지만 모서리가 닳았지만 그는 이 사진을 버리지 않았다. 아니,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평소와 다르게 박성호의 병실에 오래 머물렀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25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했지만 그 온화한 인상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아빠라고 부르던 그 시절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때 그가 잠꼬대를 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지우야, 어디 있니?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무의식 중에도 나를 찾고 있는 것인가? 25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나를 불렀단 말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나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의사의 표정을 만들었다. 아, 교수님. 아버지 상태는 어떠신가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회복이 더디다고.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꼭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평생 한 사람만 찾으며 사셨어요. 제 누나를요. 나는 물었다. 왜 누나를 찾는 것이냐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누나와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대요. 도박 때문에요. 하지만 누나는 꼭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나까지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누나를 찾으셨어요. 충격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다. 박성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것인가?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간 것인가?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지우는 어디선가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더 찾아야 한다고.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었다. 25년 동안의 오해, 원망, 분노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잘못 알고 있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다. 박성호의 모든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내가 복수심에 잘못 처방한 약들,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치료들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치료 계획을 다시 세웠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박성호가 의식을 되찾았다. 나는 회진을 위해 병실로 들어갔다. 그가 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나를 알아본 것 같았다. 지우야?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한서연이라고, 담당 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닮았어? 우리 지우를 정말 닮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상태를 체크하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 이 모든 것이 기적인지도 모른다. 25년 만에 재회,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것.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박지우라는 것을 밝힐 준비가. 며칠이 지났다. 박성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를 치료했다. 기적의 손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게 모든 의수를 동원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 수술이 필요했다. 위험한 수술이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전날 밤 나는 박성호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깨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 수술입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앉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우라고 25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제 잘못으로. 나는 숨을 참았다. 그가 계속 말했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을 때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지우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25년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우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교수님,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우야? 정말? 정말 지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25년 만에 잡는 아빠의 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몰랐어요. 아빠가 절 찾고 있었다는 것을. 전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갔다. 그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25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박성호는 내가 떠난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사라진 날 그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민준이가 어렸을 때는 보육원에 맡기고 나를 찾으러 다녔다고 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이 흘렀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어디선가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어. 아빠가 널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나도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와 함께 떠난 후의 삶,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 하지만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더 아파할 것 같아서. 대신 미국에서의 삶, 의사가 된 과정,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말했다. 운명이었나 봐요.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운명이야. 하늘이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그때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그는 병원에 있었다. 아버지가 걱정되어 잠을 못 잤다고 했다. 그가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교수님? 무슨 일이? 박성호가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와봐. 누나야. 지우 누나가 돌아왔어?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누나? 정말 지우 누나? 나는 일어서서 민준을 마주했다. 25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다. 더 이상 작은 아기가 아니었다. 나보다 키가 큰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민준아. 누나야. 민준이 갑자기 나를 껴안았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만 이내 나도 그를 안았다.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누나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누나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빠가 매일 찾으러 다니고 저도 누나를 찾고 싶었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고 웃었다. 25년 만에 가족 상봉이었다. 병실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훔쳐보았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준이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박성호 곁에 남았다. 내일, 아니 오늘이 수술 날이었다. 위험한 수술이었다.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 시간이 다가왔다. 박성호를 수술실로 옮기기 전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지우야, 만약 내가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의사예요. 꼭 살려드릴게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알아? 우리 딸이 최고라는 거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수술실로 들어가며 나는 긴장했다. 의사가 된 이후 가장 중요한 수술이었다. 실패할 수 없었다. 아니, 실패하지 않을 것이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빠를 잃을 수는 없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다.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했다. 심장 판막 3개가 손상되어 있었고 관상 동맥도 막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심장을 고쳐나갔다. 옆에서 보조하던 의료진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 성공이었다. 아버지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수술실을 나오며 다리가 풀렸다. 민준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아빠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나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회복실로 옮겨진 박성호는 다음 날 의식을 되찾았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는 나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꿈이 아니구나. 정말 지우가 돌아온 거구나. 그 후 몇 주 동안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했다. 나는 매일 그의 곁을 지켰다. 공식적으로는 주치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딸이었다. 우리는 25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다. 낡은 사진첩이었다. 거기에는 내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민준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가 25년 동안 간직해온 추억들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매년 내 생일을 챙겼어. 케이크를 사고 내 사진을 보며 축하 노래를 불렀어. 민준이도 함께.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들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빠, 이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25년을 못 봤지만 앞으로 50년을 함께해요. 그가 웃었다.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다. 퇴원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병원 이사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놀랐다. 기적의 손이라 불리는 내가, 서울대병원 최연소 교수인 내가 왜 그만두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더 이상 한서연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박지우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작은 동네 병원에서 진짜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명예나 돈이 아닌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데이비드는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 박성호가 퇴원하는 날 우리는 그 옛집으로 갔다. 25년 전 내가 떠났던 그 집.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작은 마당, 낡은 대문, 그리고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나는 그 사진 앞에 섰다. 5살의 나, 갓난아기 민준, 엄마 그리고 아빠. 행복했던 그 시절. 이제 새로운 사진을 찍자. 우리 셋이서. 민준이 카메라를 준비했다. 우리는 나란히 섰다. 아버지가 가운데, 양옆에 나와 민준. 25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다. 엄마는 없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사진을 찍은 후 박성호가 말했다. 지우야, 엄마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준이 이미 어느 정도 들려주었다고. 엄마가 도박에 빠졌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해. 내 엄마는 사실 병이 있었어. 도박 중독도 그 병의 일부였지. 조울증이라고 하더구나. 그때는 잘 몰랐어. 그저 내 엄마가 변했다고만 생각했지. 그는 계속 이야기했다. 엄마가 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도박은 그 증상 중 하나였다고.
그가 이혼을 요구한 것도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엄마는 나를 데리고 사라졌고 그 후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내 엄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아팠을 뿐이야. 너를 사랑했어. 비록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아픔이었다. 도박에 빠져 나를 방치했고 그 끔찍한 남자에게 나를 맡겼다. 하지만 병이었다면 엄마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아마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랬구나. 고생 많이 했겠구나.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나 자신도. 며칠 후 나는 작은 동네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와 민준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화려한 대학병원과는 달랐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여기서는 환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었다. 첫 환자는 심장병을 앓는 10살 소녀였다. 가난한 집 아이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무료로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반대했지만 나는 내 월급에서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울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의사가 된 진짜 이유라는 것을. 명예나 돈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것.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충분하다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동네 병원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박지우로 돌아왔다. 법적으로도 이름을 되찾았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과거에 묻었다. 물론 의사 면허나 경력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박지우였다. 매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함께 모였다. 아버지의 집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었다. 어느 일요일 민준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기뻐했다. 손자를 보고 싶다고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누나, 결혼식 때 누나가 축가 불러줄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그래, 근데 너무 기대하지는 마. 수술은 잘해도 노래는 영. 모두가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찾아온 것이다. 6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 남자였다. 어린 시절 나를 괴롭혔던 엄마의 그 남자친구였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나는 이제 40대의 의사였고 그때는 11살 꼬마였으니까. 그는 가난 말기였다. 이미 전이가 심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순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때의 고통을 되갚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환자를 대할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을 줄여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벌인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인가? 나는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다. 진통제를 처방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원을 주선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남자에게 당했던 일들을. 박성호는 들으며 울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1000번 만번 사과했다. 내가 널 지켰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찾으려고 25년을 보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준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했다. 그 남자를 찾아가 복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말렸다. 이미 그는 벌을 받고 있다고, 더 이상의 복수는 필요 없다고. 시간이 흘러 민준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나는 약속대로 축가를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불렀다. 민준과 그의 신부는 행복해 보였다. 박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이제 정말 완전해졌어. 피로연에서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게는 특별한 누나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누나입니다. 누나,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내 가족 곁에. 결혼식이 끝나고 1년 후 민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지훈. 내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했다. 나는 지훈의 고모가 되었다. 그 작은 아기를 안으며 25년 전 민준을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훈아, 고모야. 고모가 많이 사랑해줄게. 박성호는 할아버지가 되어 더없이 행복해했다. 매일 지훈을 보러 왔고 그 작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부분은 나와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지훈아, 내 고모는 어렸을 때 정말 착한 아이였단다. 동생을 엄청 아꼈고. 나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가끔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 엄마 손을 잡고 아빠와 만난 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날, 민준이를 처음 아는 날. 동네 병원은 점점 유명해졌다.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왔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치료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수술을 해주었다. 병원 이사장이 말했다. 박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병원이 적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월급에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모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실제로 내가 치료한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후원금을 보내왔다.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그 돈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 어느 날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다. 미국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내가 미국에서 수술했던 한 소년의 어머니였다. 소년은 이제 성인이 되어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나처럼 되고 싶다고.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한때는 버려진 아이였고 상처투성이었던 내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셨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녀였다. 아니, 오히려 더 끈끈해졌는지도 모른다. 2년이 더 흘렀다. 아버지는 70세가 되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가끔 숨이 차다고 했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했다. 나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했다. 다행히 심장은 안정적이었다. 어느 봄날 아버지가 제안했다. 가족여행을 가자고.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가족여행을.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다. 아버지, 나, 민준 가족, 그리고 데이비드까지. 완전한 대가족이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지우야, 내가 5살 때 한 번 여기 왔었어? 기억나니? 희미하게 기억났다.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나. 셋이서 왔던 첫 가족여행. 민준이 태어나기 전이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아버지가 나를 어깨에 태워주었던 기억. 기억나요? 아빠가 저를 어깨에 태워주셨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웃었다. 그리고 지훈이를 어깨에 태웠다. 70세의 나이에도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할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행복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데이비드가 큰 후원을 해주었고 병원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몇 달의 준비 끝에 센터가 문을 열었다. 첫 환자는 가정폭력으로 다친 8살 소녀였다. 나를 보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내가 보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치료를 받으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센터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심리 상담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법적 지원도 했다. 아버지도 자주 센터를 찾았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었다.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진짜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사랑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 내가 생각나?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센터는 점점 유명해졌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고민 끝에 승낙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PD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내 과거를 이야기했다. 저도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도움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후원이 들어왔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저 돕고 싶은 사람들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 센터는 확장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여성이 센터를 찾아온 것이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자신이 25년 전 나를 도왔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다. 지우야. 아니, 박 선생님. 정말 지우 맞죠? TV에서 보고 확신했어요. 김 선생님이었다. 내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분.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시설로 보내주고 해외 장학생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었던 분.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우리는 포옹했다. 25년 만에 재회였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 하지만 넌 강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다니. 정말 대견해. 나는 김 선생님께 아버지를 소개했다. 두 분은 악수를 나누었다. 감사합니다. 그때 지우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은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을 맡았다. 그녀의 경험과 따뜻함은 아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훈이는 학교에 입학했다. 처음 가는 학교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우리와 달리 상처 없이 자랄 것이라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고. 그해 가을 박성호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일하던 중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과로와 나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리하지 마시라고 센터 일을 줄이시고 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고집스럽게 말씀하시는 아빠였다. 하지만 그 고집 덕분에 나를 25년 동안 찾을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더 자주 아빠를 찾아갔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아빠와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내 물건들이 가득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전니가 빠진 것, 첫 생일 때 찍은 사진들. 그가 25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다. 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행복했던 시절의 조각들이었다. 그 중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도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다. 아빠도 이걸 간직하고 있었네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보물이었어?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며 버텼어? 네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믿으며. 눈물이 났다. 25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우리.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새해가 밝았다. 2025년. 박성호는 71세, 나는 43세가 되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매 순간이 소중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더 많은 센터를 만들 계획이었다. 내가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큰 움직임이 된 것이다.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다. 내가 의학 공로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헌신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다. 상을 받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상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아빠, 나를 도와준 김 선생님,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왔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한때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찾아준 아버지, 저를 구해준 선생님, 그리고 제 곁에 있어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닦고 있는 것이 보였다. 민준도 데이비드도 김 선생님도 모두 울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내게 다가왔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그를 꼭 안았다. 아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빠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해 여름, 우리는 또 다른 가족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유럽이었다. 아버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알프스. 모든 곳이 아름다웠다.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너와 함께 여기 서 있을 줄은. 나는 그의 팔짱을 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함께 가요. 아직 가고 싶은 곳이 많잖아요. 그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쓸쓸함이 보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와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다. 매일 밤 그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다. 지훈이와 놀았던 일, 나와 산책했던 일, 민준과 대화했던 일. 어느 날 그 일기를 살짝 봤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오늘도 지우를 봤다. 여전히 꿈만 같다. 내 딸이 돌아왔다는 것이. 매일 감사하며 산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가슴이 먹먹했다. 나도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른다. 가을이 되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아버지가 제안했다. 온 가족이 함께 산에 가자고. 단풍 구경을 하자고. 우리는 설악산으로 향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에게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올랐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경치는 장관이었다.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준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다. 우리는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두가 모였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하산하는 길에 아버지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우야, 고마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지만 나는 대답했다. 저도 고마워요,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아이처럼 편안한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었다. 71세였다. 마지막까지 행복했던 것 같았다. 우리와 함께한 마지막 가을 산행이 그의 마지막 추억이 되었다. 민준이 먼저 발견했다. 아침 인사를 하러 갔다가 반응이 없는 아빠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민준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박성호는 차가워져 있었다. 의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누나, 아빠가. 민준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25년을 떨어져 있다가 겨우 5년을 함께했는데 또다시 이별이라니.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센터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울었다. 박성호는 그들에게도 진짜 할아버지였다. 김 선생님이 조사를 읽었다. 박성호 선생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찾은 그 끈기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나도 조사를 읽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참으며. 아빠 2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아빠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준 사랑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장지는 어머니가 묻힌 곳 근처였다. 박성호의 유언이었다. 비록 이혼했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 곁에 묻히고 싶다고.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품을 정리했다. 거기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지우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편지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사랑하는 딸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마. 아빠는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고 함께한 5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지우야, 아빠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아. 어린 너를 지키지 못한 것, 더 일찍 찾지 못한 것. 하지만 너는 강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게 아빠는 가장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봐줘. 그게 내가 아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민준이도 잘 부탁해. 그 아이도 너를 정말 사랑해. 가족을 잃지 마. 서로 의지하며 살아. 마지막으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아빠라고 다시 불러줘서 함께 해줘서. 사랑한다, 영원히. 아빠가. 편지를 읽으며 나는 한참을 울었다. 민준도 함께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아빠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일주일 후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센터도 다시 열었다. 아버지가 원했을 것이다.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아이들을 돌보기를.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